1929년 후년대 대공황은 부자가 그지가 됐다고. 부자가 그지가 됐어요? 1000억이 50억 됐다니까. 어휴. 키가 3266 갔는데 네. 거기에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좌우 대칭 아니에요? 네. 우리 IMF 때 네. 최바닥이 280점 빵빵인 거 아세요? 미국이 1966년 처음으로 1000포인트 갔는데 그때 그거 뭔지 아세요? 1001.21이에요. 대공황 때 386포인트가 꼭지인데 이때 조커가 몇인지 아세요? 300점 빵빵.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커피 먹으려고 해요. 지금 이제 1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막 집값이 막 하락했다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예측을 하신다면은 이미 이제 고점을 찍었다 아니면 고점을 곧 찍는다 어느 쪽에 저는 찍었다.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이미 찍었다. 언제가 그럼 고점입니까? 2월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실거래가 돼 있다가 2월께 아직 취합 중이잖아요. 저는 실거래가만 하니까. 그리고 또 물가지수가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2월달에 저는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거래가 지수를 하기 때문에 KB나 부동산원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저보다 보통 2-3개월 늦게 부동산원이나 KB는 고점을 친 게 나와요. 자, 요 차트는 뭐냐면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1일 실데이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다운을 받은 거예요. 보시면 요 추세선이 하나 있고요. 이게 9.13 대책이었고 이게 12.16 대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점이고요. 근데 점점 좁혀지는 게 보이나요? 보입니다.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쇠경이라고 그러죠.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쇠기가 모이면 보통 부러진다고 그러거든요. 아직은 이제 모이는 중이에요. 이걸 확대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2월 3일이 여기 보면 이사대책이 나왔죠. 이거 1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2월 23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선을 지금 못 닫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못 닫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2월 3일에 고점을 치고 2월 4일에 갑자기 똑 부러지는 게 나오죠. 이게 이사대책 때문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슬금슬금 올랐단 말이야. 근데 2월 23일 이후로 24, 25일에 갑자기 똑 부러지는 게 나와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헬리오시티와 잠실 엘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건 후에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금 봤던 2월 24일 날 고점 친 거를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서 이틀 동안 급락한 게 나와요. 어떤 요인으로 하락을 했느냐 보시면 가락 헬리오가 이날 급락을 해요. 물론 반레퍼도 오르고 다른 것도 올랐지만 가락 헬리오가 시가총액 우리나라 1등인 건 아시죠? 만세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리 플러스가 나도 헬리오가 하락하면 그날은 하락하는 걸로 나와요. 자, 그 다음날 보시면 더 하락을 했네. 뭐 때문에? 잠실 엘스가 0.283% 급락을 한 게 나와요. 이게 아직 물론 이제 추후 데이터가 나오겠지만요. 24일이 고점일 확률이 현재로는 그런데 더 하락하는 게 더 나온다면 고점은 2월 3일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요. 저게 이제 2월 23일 정도, 2월 혹은 2월 3일이 고점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시점은 보통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하락 그래프가 가팔라지는. 지금 이사대책이 나오고서 2월 3일 이후로 얼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조만간에 땡 하면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음땡 국면이라고 봐요. 2006년 말에도 얼음땡 국면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 말 말고 뉴스를 보자 이거죠. 그 당시 뉴스를 보면요. 보세요. 11유로 대책 이후 관망세. 이때도 한 달을 옆으로 기었어요.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111 대책이 이제 후속 대책이 나왔거든요. 버블7 하락 신호였고서 하락이 시작. 이때부터 이제 6년 동안 40% 하락해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저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그거 갖다가 그 위아래를 차트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2006년에 얼음땡 국면이 이때예요. 2006년 2달 동안 얼음땡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얼음땡이 시작인 거예요. 지금 얼음이 시작했고 땡은 아직 안 했죠. 이때 보면요 1, 2, 3, 4, 5가 나왔는데 이때도 지금도 1, 2, 3, 4, 5가 약해요. 이때는 5가 엄청 셌죠. 거래가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수급지수가 먹었는데 이번 11월 12월에는 거래도 줄고 수급도 약하고 전세가는 진짜부터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11월 12월에 세력들이 못 털고 나왔다. 세력들이 물렸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장은 하락에 들어섰는데 어떻게든지 시장을 살려보려고 뉴스도 그렇고 여론전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자꾸 시장을 상승한다고 조금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왜 11월 12월에 못 털고 나왔냐, 그걸 갖다가 아주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가 투기꾼들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보시면 1차 팬데믹이 나올 때 조정을 보였는데 2차 팬데믹이 나올 때도 거래가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1차, 2차 때 거래가 폭등을 했는데 3차 때 거래를 폭증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코로나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장을 못 다니고 왕래가 적어지니까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세력이 지금 못 털고 나왔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는 왜 하락이 시작할 건지에 대한 제 전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파는 거는
거는 이제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족들이 어떤 뭐 보금자리 옮기는 거기 때문에 부인분이나 자녀분들이 반대하진 않았습니까? 어저께 이사했는데 네. 착잡해하죠. 왜냐면 5년 동안 살았는데 작년 팔기 직전 5개월 동안 6억이 올랐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제 아파트 34평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기울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수함수로 추세선을 만들어가지고 올 연말 11월이나 12월 14.7억, 15억에 되면 팔아야지. 근데 와이프는 웃었대요. 무슨 8억, 9억인데 무슨 14억, 15억이 가냐. 근데 진짜 간 거 보고 놀래갖고 제가 팔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결론적으로는 찬성을 흔쾌히 찬성을 한 거죠. 아, 남편 말이 맞구나. 이해치기 맞았구나. 그리고 이 말 했어요. 봐라. 우리가 마지막에 5개월 동안 6억이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1년, 2년에 6억이 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때 다시 사면 된다. 그럼 이 아파트 향후 시세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15억인데 지금 한 1억 떨어져 있어요. 어제 이사하면서 집사람도 1억 빠졌으니까 좀 기분은 덜 쓰리죠. 네. 근데 저는 한 3년, 4년 있으면 12억 밑으로 간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8년까지도 간다면 저는 뭐 10억 밑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좀 안도하실 것 같고 1주택자 및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서울에 계신 1주택자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쓰면 가장 좋을까요? 다주택자는 솔직히 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주택자는 사지 마세요. 얼마나 사지 말까요 그러면? 최소 3년은 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3년 있다 살지 않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거거든요. 8년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왜 3년입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리먼 때도 그때 파동이랑 같은 패턴을 저는 반복한다고 보는데 그때도 어떤 아파트는요. A, B, C로 빠질 때 A 빠지고서 C가 밑으로 안 내려오고 C가 더 높았어요. 즉 미달형 조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봐서 A가 바닥일 때 샀는데 B가 반등했는데 그래서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지금은 내년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3년 후를 미리 지금 짐작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거는 우리가 튜닝 작업을 해야죠. 계속 추적을 하면서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8년 후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3년 뒤에 이렇게 약간 올라가더라도 결국 5년 더 빠지면 3년에 상가격 플러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아파트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건 또 다 달라요? 그럼요. 단지별로?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지그재그 파동이라 가지고 번개처럼 빠지는 거고 플랫 조정파라는 거는 A, B, C가 똑같은 거예요. 평평한 거. 우리가 사이드웨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러닝 코렉션이라 가지고 저점을 안 깨고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지금은 파는데 조안점이지. 그런 3년 뒤쯤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플랫하게 가는 건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해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장 3개월 후, 6개월 후 계속 추적을 하니까 튜닝 작업을 하면서 그 향후 파동을 조정을 해야죠. 그거는 지금 뭐 박아놓고서 하는 건 되게 낭패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주택자는 최소 3년은 사지 마시고 1주택자 어떻게 됩니까? 엘리언님을 따서 팔아야 됩니까? 저 보세요. 네. 6개월, 3개월 있는 사람은 제가 팔려고 해도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7년 전, 8년 전에 산 사람은 저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 그러면 괜찮지만 만약에 1, 20% 빠졌을 때 내 자산에 어떤 데미지가 올 수 있다. 대출이 잔뜩 깨 있거나 그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팔면 웬만하면 신고가에 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저 엘리언님은 어떤 지표가 발견이 되면은 3년 뒤에 매수를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번에 제가 매도 시점을 잡은 거랑 정반대로 전세 수급 지수가 먼저 바닥을 쳐요. 그러면 한 3, 4개월 안에 실거래가 지수가 바닥을 치겠구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매매 수급 지수와 매매 거래 지수가 또 바닥을 치면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좀 더 가까워졌네. 그러면서 메이저들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먼저 바닥 친 걸 사는 거죠.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 움직임이 관측이 될 때. 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2013년 1월 2일 날 바닥을 쳤는데 KB나 그 당시에 감정원은 7월달과 8월달에 바닥 쳤다고 나와요. 근데 7월달, 8월달에 딱 바닥 살려고 보면요. 은막은 뭐건 다 올라 있어. 실거래가 데이터를 실시간 계속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그게 진짜예요. 돌아서는 단지를 사실 계획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엘리엇 이 파동상 8년의 어떤 하락은 멈출 수가 없으니 짧게 한 2년 양도세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채우시고 한 2년 뒤에 다시 파실. 저는 제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반등파가 리먼 사태 때요. 그때 한 1년 2개월인가 반등을 했는데 어마무시하게 반등했어요. 그럼 그 2년 동안 2년을 채우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실거래가 보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이 안 됐는데 미리 고점을 쳤잖아요. 그러면 참아야죠. 못 먹는 거지. 왜냐면 내가 고점에 딱 팔았는데 1년 7개월밖에 안 됐어. 그때 70% 80% 세금 떼어가느니 차라리 2년 채우고 나서
좀 싸게 팔더라도 그게 훨씬 이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조만간 이 전 세계에 대공황급 엄청난 폭풍이 불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언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얘기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좀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고 확률은 낮지만 알고는 있어야겠다. 우리가 IMF 때나 서프라임의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서민들이 다 그지가 됐죠. 부자들 중에는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1929년 30년대 대공황은 부자가 그지가 됐다고 그래요. 부자가 그지가 됐어요? 네, 1000억이 50억 됐다니까. 어휴. 지금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물론 기후로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면 IMF 때나 서프라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드리고 싶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무슨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겁니까? 올 연초에 보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 보면요, 연초에 이주열 하는 총재가 그레이트 리셋 이런 각오를 하라고 그랬어요. 공식 용어로 대공황 때 한 걸 갖다가 그레이트 크래시라고 그러고요, 대공황을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잠재 금융 리스크 본격 모든 것 재설정하는 그레이트 리셋 각오 필요한 때, 이거 제가 볼 때는 소름이 쫙. 왜냐면 제가 이거를 7년 전부터 연구했던 거예요. 그거를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우리 코스피가 3266포인트를 갔는데 그게 1월 11일이에요. 제가 차트를 떼어놓은 거는 30분 봉이에요. 저기에 저 3266.23포인트의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좌우 대칭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자, 구구단 해봅시다. 326. 6 나누기 3. 326, 623. 좌우 대칭이에요. 아니, 그 좀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닐까, 이거는? 근데 이런 게 100년 동안 미국 데이터에 보면요, 되게 많아요. 일단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렇죠. 저는 그러면 여기 자료는 없지만 우리 IMF 때 최바닥이 종가 기준으로 280점 빵빵인 거 아세요? 몰라요. 숫자가 5개죠. 280 하고서 000이에요. 280점 빵빵.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1966년 6월 달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갔는데 그 다음부터 16년 동안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그때 1000포인트 찍었을 때 지수가 뭔지 아세요? 1001.11이에요.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구글에다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우 치시고 1001.11 쳐보세요. 수두룩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근데 누가 뭐 장난치는 거 아니고 왜 그럴 줄 만듭니까? 그러면 대공황 때 386포인트가 꼭지인데, 그러면 연 말가로는 1928년이 최고가까지, 연 종가로는. 그러면 그때 종가가 몇인지 아세요? 300점 빵빵. 300점 빵빵? 300점 빵빵? 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JP모건이라고 봐요. JP모건이요? 네. 대공황을 만든 주력이 JP모건인데 300포인트 깨져가지고 280포인트인데 거기다가 왜 투매를 하냐고. 마바라 아줌마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 JP모건. JP모건? 네. JP모건 거론해도 되죠? 책에도 나와요. 음모론 책에도 많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80점 빵빵이랑 대공황 그거는 JP모건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언론에 뉴스에 나온 거니까. 네.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코스닥도 1000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이번에 장중에만 넘었죠. 1000스닥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장중 고점이 몇인지 모르죠. 행운의 숫자 7.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여기가 최고 1월 26일, 날짜는 달라요. 코스피는 1월 11일이 꼭지였고 꼬리기 때문에 안 나와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07.5이 나와요. 1007이잖아요. 어쨌든 행운의 숫자.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 요게 동서증권, 동아일보 이 전광판에 1007.77이라고 나와요. 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이게 100포인트에서 시작했거든. 10배가 올랐는데 1007.77 찍고서요. 그 다음부터 16년 동안 1000포인트 박스권을 갖춰요. 저점은 277까지 빠지고. 자, 1007이에요. 1007. 근데 이번에 코스닥 1007. 이게 뒷자리가 좀 다른데요. 이게 77인데 저기는 6이라서. 이번에 코스닥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딱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누가 커피 마시다가 팔을 툭 친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키보드 잘못 쳐가지고. 1987년 블랙먼데이 때도 그 집에서 재택근무하던 펀드 매니저가 키보드를 입력하려고 커피를 좀 먹고 있는데 딸내미가 집에 툭 치는 바람에 커피를 쏟았대요. 그래갖고 이게 키보드가 잘못 입력해갖고 이게 공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그 루머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오늘의 주안점인 요 차트. 이거는 영국, 미국 300년간의 영국 주가지수와 다우지수랑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석유값, CRB 상품지수,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CPI 물가지수, 골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보죠. 처음 봐요. 30년도 못 봤는데 100년도 아니고 300년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보세요. 대공황 때 선과 그 다음에 이때가 IT 버블 2000년 IT 버블 때 선을 연결한 거는 이거 로그 차트예요. 지금이 딱 다요. 근데 언제 닿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닿았어요.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29년과 2000년에 이은 선이 92년 만에 닿는데 일단 29년에 여기 보니까 386이라고 돼 있죠. 386이 4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때 이제 점이 P1이에요. 이게 P1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 1월 달에 11,750을 바른데 이게 P2예요. 그러면 P1과 P2를 연결하면 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지수를 2017년 말부터 계속 탔어요. 보세요. 갈라다 말고 또 갈라다 말고 이번에 갔어요. 갔는데 아까 그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가다 말았냐? 여기까지 갔으면 될 것 같다. 왜 못 갔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20년 저항선이고 지금은 100년 저항선이에요. 근데 지금 딱 겹쳤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이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얘를 확실하게 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그 10년물 국채가 장기금리로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최저점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작년에 1 미치였죠. 1 미치였죠. 네, 0.5 됐나요? 장중에는요. 여기 써 있어요. 0.318. 0.318. 근데 지금 1.6 넘었다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몇 배 올랐어요? 4배 정도 올랐나요? 5배 올랐어요. 5배. 금리도 로그 차트예요.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르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1억 내든 사람이 이자를 1억 내든 어떤 기관이 갑자기 5배니까 5억을 내라 그래봐. 나타나자 빠져요. 근데 저는 이 금리가 저는 10%를 넘길 거라고 봐요. 10%를 넘긴다고요? 최소 10%. 언제요? 언젠가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300년 동안 이 미국 국채 장기 금리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가 중요해요. 이해는요 40년 주기가 있어요. 보세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10%?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네, 당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작년 이게 보니까 3월 달이었네. 코로나 때 급락을 했잖아요. 0.318까지 빠지기 전에는 몇 프로였을까 최고점이? 한 15, 20 되지 않았을까요? 커닝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네, 맞습니다. 15.8%예요. 81년 9월 달. 15.84%에서 40년 동안 빠진 거예요. 보세요. 물론 여기는 81년이고 2000년이니까는 약간 뭐 39년이지만 대충 40년 사이클 존재하죠. 그러면 얘가 15.84%까지 오르기 전에는 바닥이 몇이었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네. 보시면 41년 2차 대전 때 1.98%였어요. 네. 1.98%가 한 7, 8배 올랐죠? 생각해보세요. 1.98%가 이 당시에 야 3% 갈지도 몰라 5% 갈지도 몰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또 빠지기 전에 또 언제부터 빠져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제가 써놨어요. 1700년, 1740년, 80년, 1820년 1860년, 1900년, 1940년, 1980년, 2010년 그 다음 2000? 어떻게 되죠? 40년씩 그러면 2060년이죠. 60년? 네. 그러니까 얘가 하락과 이런 사이클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40년 사이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단 40년 상승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중간에 40년 동안 내내 오른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40년 동안 중간에 1년, 2년 반등한 적도 많았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두시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들어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초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바꿔놔야 되나요? 저희가 이 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가 있고 소극적 방어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소극적 방어를 권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올해도 빠질 거고 내년도 빠질 거고 내후년은 더 빠질 거고. 그러니까 1번 서울 아파트 정리. 2년 이상 된 사람은 팔아라. 네, 팔아라. 2년 안에 뭐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팔 수는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양만 올리는 거니까 팔아라. 뭐 외산이 일으킬 수는 없고 지금 아직 안 사고 살려고 하거나 무리해서 뭐 연끌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저보다 부자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다음에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거나 금리가 지금보다 대출 금리가 뭐 3% 안팎이라고 치지만 이게 5% 6% 가면은 아파트가 10%만 빠지고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라. 어떻게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 구조를 바꿔야죠. 어떻게요? 빚을 줄이거나 일부를 갚아놓거나 안 팔고 싶으면 저는 파는 게 가장 팔면은 일단 대출 갚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그다음에 전세를 하는 거예요. 월세 사거나.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뭐 그건 알아서 투자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 많으니까. 선수시니까. 네, 저는 선수는 아니고 저는 아파트 파는 데만 선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0.0001%의 그 미국발 대공황의 차트, 물론 대공황이 차트에 딱 닿다고 해서 내일부터 대공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뭐 1년이냐 2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부터 어떤 징조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집을 팔고 그다음에 전세를 살고 그 대신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집은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요. 하락할 때는 남의 집에 살고 그 하락의 데미지를 안 입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내 집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5억에 팔면 10억, 11억 안팎으로 44평 방 4개짜리로 한강 보이는 데로 이사 갈 수가 있어요. 방이 4개면 얼마나 뭐가 좋은지 아세요? 각방을 쓸 수 있어요. 네. 이 밤이 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애들 방에 가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이 꼭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이번에 30평대 사시는 분들, 중년이신 분들 그 팔아가지고 그 오히려 와이프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사면 좋을지는 좀 판단 좀 유보하셨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는 또 스터디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으니까 또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제가 연구를 더 해갖고 지방 아파트가 됐든 네. 지방 아파트 솔직히 연구를 안 했어요. 저는 지방 아파트가 오르든 내리든 제 서울 아파트 저는 파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연구해서 또 네. 다른 조언도 여러분께 네.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엘리언님과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 미래 예측이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엘리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실 때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